예, 알겠습니다. 네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산어분은 어떻게 오늘 들으시는 분들은 영화들은 다 보셨죠? 네. 네, 네. 맞습니다. 그 자산어 같은 영화 혹은 소설들을 몇 년 전부터는 팩션이라는 장르로 부르죠. 팩트와 픽션을 결합한 단어인데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작가, 감독, 예술가들이 자기들 상상력을 덧붙여서 정말 역사를 토대로 그럴싸하게 이야기들을 구성하는 게 팩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자선어보도 친절하게 이 영화 자체는 서문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창작물이라고 아예 영화 시작 전에 표기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관객들로서 자 이거는 글쎄 감독의 배려일까요? 영화를 영화 자체로 창작물을 창작물 자체로 즐겨달라는 얘기지 여기서 지나치게 역사적 해석을 하거나 그게 진짜니 가짜니 저건 요즘 특히 우리나라 영화들 되게 많이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고증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대놓고 변명을 하고 들어갔다고 해야 될까? 서문을 바탕으로 한 창작물이라고 영화 시작 때 아예 알리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사건, 제가 지난번 강의 자료들을 보니까 이제 그 정약용과 정약전 두 형제의 유배길이 그 정약용은 포항 쪽으로 갔다가 강진으로 왔고 그 다음 정약전은 강진으로 왔다가 이제 흑산도로 가게 된다는 그렇게 유배지로 가게 된 경로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약전이 1801년 신유박해로 인해서 그로 말미암아 유배를 떠나고 자산어보를 저술한 것 자체는 팩트입니다. 그리고 서문 얘기를 했듯이 창대라는 젊은 어부가 도와줬다는 것도 저자 본인이 그렇게 기술을 했으니까 사실이겠죠. 영화 자산어보는 딱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감독의 상상력이 덧붙여지는 게 물론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고증들은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 장창대라는 인물이 존재했는지 흑산도에 사는 어부 집안의 장씨 집안의 족보를 통해서 존재가 확실하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확인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그 정약전이 과거댁은 아닐지라도 유배 생활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배 생활은 어떤 면에서는 좀 약간 다른 유럽이나 이런 데 비하면 좀 여유로운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유배 가서 가족들하고 헤어졌을 뿐이지 참 우리나라 서울 관계도 참 특이한 구조인데 어쨌거나 거기서 아들들을 낳은 것도 맞고 근데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지만요. 상대방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런 기본적인 얼개들만 가지고 이제 이야기들을 잘 둘러싸죠. 그 얘기들은 이제 영화들 캐릭터나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1800년도에 이제 정조 대왕이 승하를 하고 그다음 이제 그 아들이 11살의 나이로 11살의 나이 맞을 겁니다. 순조가 이제 왕에 등극하고 그다음 정순왕후가 일종의 수렴 총정을 하죠. 그리고 당파 싸움이 아주 셀 때니까 진보적인 지식인들을 없애려면 그 당시에 어쨌거나 서학을 천주학을 내세워서 탄압을 하는 건 상당히 용이한
정치적 작업 중 하나였겠죠. 그래야 자기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뭐 예나지나 뭐 요즘 대통령 선거 때문에 뭐 하는 거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신유박해가 벌어지고 많은 지식인들이 귀향길에 오르게 되죠.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지난번에 유튜브를 찍을 때도 되게 재밌게 같이 본 영화 중 하나가 택시 드라이버를 찍은 마틴 스콜세지, 아주 그래도 미국 영화계에서 지금 현역 활동을 하고 있는 가장 노장이자 거장 중 한 명이죠. 이 마틴 스콜세시가 중세 일본을 배경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 말기인 걸로 기억하는데, 그 시절을 배경으로 해서 엔도 슈사쿠라는 일본에서는 60년대엔 가장 글을 잘 썼던 작가 중 하나죠. 노벨 문학상 후보로도 많이 올랐고, 엔도 슈사쿠의 침묵이라는 영화를 영화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침묵을 영어 제목 그대로 사일런스라고 개봉을 했는데, 요 엔도 슈사쿠라는 작가 자체가 사실 계속 전생에 걸쳐서 쓴 소설들이 되게 많은 게 이런 종교적인 문제, 60년대 일본 작가로선 드물게 우리나라처럼 일본의 개신교나 천주교들이 활동이 활발하거나 그런 종교적인 어떤 생각을 토대로 해서 글을 쓰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엔도 슈사쿠 같은 경우는 아주 평생을 걸쳐서 집요하게 종교적인 나름의 신념을 가지고 글을 썼는데, 그걸 가지고 영화한 게 마틴 스콜세시의 사일런스라는 영화였어요. 근데 이 영화는 어쨌거나 일본의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간 수사들이 이제 거기서 결국은 잡혀서 개종당하고 이제 죽어가는 얘기인데, 우리나라보단 훨씬 빠른 시절에 이런 서학에 대한,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이루어진 게 일본이죠. 아예 도요토미 히데요시 말년을 거치면서는 아예 서양 종교의 유입 자체를 막아버리니까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일본은 기본적으로 서학의 대가 한번 끊겼어요. 종교적으로는. 학문적이거나 과학적인 건 받아들이면서도 종교적인 것만 그렇게 아주 칼같이 잘라버리는 경우도 참 특이한 케이스인데, 그만큼 정신세계에 대한 권력자들의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2, 3세기가 흐른 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천주교 박해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죠. 근데 이 두 영화를 보면 뭐 여기서 실질적으로 정약전은 종교적인 상황, 그런데 영화에도 나오지만 정약전은 자기는 배교를 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그 시절에 뭐 우리나라의 역적 집안이면 발본색원해서 완전히 뿌리를 뽑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으니까, 자기는 서학을 믿고 있다는 동생 정약중만 사형을 시키고 나머지 형제는 유배를 보내는데, 이 두 영화의 공통점은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련을 겪는 주인공들을 둘러싼 자연의 아름다움들이에요. 그게 영화적으로 우리가 영화를 보다 보면 제일 먼저 뭐 하는 게, 어쨌거나 영화는 시각예술이란 말입니다.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는 게 가장 크죠. 뭐 목소리나 이런 걸 녹음하거나 편집하거나 그다음 다른 것들이 많이 보여지지만, 영화는 어쨌거나 스크린 안에, 프레임 안에 무엇을 담아서 보여줄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감정을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이런 게 영화가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과제 중 하나겠죠. 그래서 사일런스 같은 라는 영화도
배경은 일본인데 실제는 촬영을 전부 대만에서 했어요. 제가 몇 편 영화를 보다가 보면 되게 특이한 장면들, 그 사일런스에서 제일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가 주인공 수사가 이렇게 산길을 막 올라가요. 감독이 고생을 시켰겠죠. 저 산 위까지 올라가서 찍자 하면 뭐 산 위에서 뭐 거기 뭐 차가 다닐 수도 없고 다 웬만큼 걸어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 수사들이 걸어가는데 언덕을 따라서 구름이 이렇게 싹 위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구름보다 좀 높은 곳에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 풍광들이 어떤 주인공들의 고난을 더 강화시킨다고 할까요? 그런 점에 있어서 시각적인 비주얼로도 그렇고 어떤 기본적인 모티베이션이 된 종교 자체도 그렇고 거기에 억압받는 어떤 지식인들의 문제도 그렇고 그런 점에서 몇 가지 공통점들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영화보다도 제가 우리나라에서 이 엔도 슈샤쿠는 종교적으로 소재 때문에도 인기가 많았는지 꽤 오래전부터 되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침묵이라는 소설이 번역이 됐더라고요. 오히려 뭐 책에 관심 있으시면 전 뭐 마틴 스콜세지 영화보다 엔도 슈샤쿠의 침묵을 한번 읽어보시면 예나 지금이나 어떤 되게 보편적인 인간의 문제, 종교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권유도 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그 최근, 특히 최근이죠. 이준익 감독의 영화를 보면 남자 주인공 둘이 끌어가는 일종의 버디 무비죠. 확연한 조금 뭐 두 명의 남자가 같이 일을 겪어가는 거니까 뭐 버디 무비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좀 상대적이긴 하지만 사도 같은 경우도 정조와 사도의 갈등이잖아요. 그리고 동주도 소극적이고 참한 내성적인 시인 윤동주와 적극적이고 되게 공격적으로 일을 하는 사촌 송몽규와의 이야기고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그 정약전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최근에 자산어보 때문에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알게 되셨을 테지만 정약전과 정말 아주 먼 절의 고도의 젊은 어부 창대와의 유배 기간이 있으니까 14년 이상에 걸친 관계, 뭐 우정, 뭐 약간 어느 정도의 반목, 그리고 뭐 죽음을 통한 화해에 이르는 이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영화에서도 보여지지만 이 흑산도라는 데가 진짜 그 홍어를 사러 여기도 나주 그 시절에 홍어를 사러 뭐 영산포까지 올라갔겠죠, 배를 타고.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상인들이나 뭐 하면 실제 그 시절에는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죠. 너무 멀고 지금도 흑산도 가는 거 가까운 길이 아닌데 그 시절에 정말 머나먼 외딴 섬이죠. 그런데 자, 섬이라는 데가 어떤 면에서는 갇혀 있기 때문에 더 보수성을 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게 흔한 말로 한양에서도 서학쟁이다 그러면 이해를 못하는 판인데 흑산도라는 섬에서 서학쟁이 정약전이 왔다는 걸 이제 나름 그 동네에서는 그 당시 주류 학문인 성리학을 혼자 열심히 공부하는 창대 입장에서는 그건 뭐 받아들일 수 없는 대역죄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가치관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인물. 그러니까 오히려 창대는 배웠기 때문에 자기가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보다 공부로서는 훨씬 대가인 정약전이 단순히 성리학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더 강하게 거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둘 사이의 관계죠. 그런데 뭐 에피소드들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결국 그 창대가 별장한테 따지러 갔다가 분장 맞고 하옥된 걸 풀어나게 해주는 덕에 이제 둘 사이에 어떤 우정의 실마리가 생기죠. 그리고 이제 둘이 거래를 합니다. 정약전은 학문을 가르쳐주고 창대는 물고기에 대해서 해산물에 대해서 가르쳐주기로. 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세계가 어떻게 변해갈지 사람들한테 이제 관객들한테 궁금증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둘 사이의 관계 설정이 돼서 초반부는 정약전의 이야기가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이제 후반부는 창대의 이야기가 조금 더 이제 나름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트로 나가서 벼슬도 하고 이러는 창대의 이야기가 중심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두 캐릭터, 이 자산어보 자체는 어쨌거나 두 명의 캐릭터, 두 주인공의 이야기예요. 창대는 떠나도 뭐 정약전은 묵묵히 자산어보를 써나가고, 창대는 자기가 나름 생각하던 넓은 세상으로 나가는 거죠. 그게 창대 입장에서는 그 부분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스승이라는 정약전이라는 사람은 자기 동생 정약용은 목민심서나 경세유표 같은 뭐랄까 어떻게 정치를 할 것이냐, 어떻게 이렇게 그 좋은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것조차도 자선어보라는 자기들 매일 그냥 지겹도록 봐오는 생물의 물고기에 대한 얘기나 하고 있으니 그것도 뭐 창대로서는 자기가 공부를 하고 싶은 그 당시 공부를 한다는 건 대한민국 조선 사회에서는 유학을 공부한다, 성리학을 공부한다 이거 외엔 존재하지 않는 거죠. 뭐 자연과학이라는 개념 자체를 어찌 창대라는 존재가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 자기 꿈을 이루려면 스승의 길과는 다른 길을 가야지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대는 결국 스승한테 하직 인사를 하면서 자기는 목민심서의 길을 걷겠다고 하는 거고. 그런데 이런 게 어쩌면 그 요즘 현실에서도 이런 상황을 너무 자주 많이 겪을 수 있지 않나요? 자신들의 이상하고 실질적으로 뭐 공부를 하든 뭐 관직에 나가든 공무원을 하든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실제 현실과의 너무나 큰 괴리감들. 근데 창대는 정말 글쎄 스승은 이 영화 스토리라인 중에서는 잠시 잊었다고 봐야겠죠. 근데 어쨌거나 자기 자신하고 한 약속이 있다 보니 어떻게든 바꿔보고 싶은데 근데 가면 갈수록 수렁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뭐 나주 목사나 어린 거짓말만 하고 이제 자기 아버지라는 양반은 야 좀 세상 편하게 살아라. 너가 생각하는 세상하고 현실은 너무나 다른데 넌 뭐 하려고 그러는 놈이냐. 싫은 소리나 해대고. 그러니 뭐 갈수록 창대는 무력감에 빠져들 수밖에 없죠. 그게 결국 그 정약전하고 꼭 일치하지는 않지만 이게 현재 기성 사회에서는 자기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는 걸 깨닫는 거고 그리고 결국 와 정말 정말 얄미운 아전 목까지 조르면서 하다가 결국 이제 나주에서의 벼슬자리를 포기하고 귀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뭐 정약전이라는 인물은 세상에 대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 유배 생활이나 이런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면 창대라는 인물 자체는 세상 물정에 밝은 인물도 아니고 야가 빠지지도 못했고 그런데다가 심성은 굳건하니 스스로 출세길은 스스로 가로막는 거죠.
과연 여기서 현실적인 출세냐? 그러니까 영화라는 것 자체가 어쩌면 참 이상적이에요. 과연 우리가 창대 같은 그런 상황이 됐다면 창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 영화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중들을 때로는 일깨워주는 역할을, 일깨워준다? 그보다는 생각을 하게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들면 조금 더 강요를 한다면, 자, 당신들은, 관객들은 창대처럼 이래야 돼. 이러면 영화가 뭐 프로파간다도 아니고 교조주의도 아니고 그렇게 강요가 돼버리면, 그러니까 감독의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져 버리면 그건 영화 자체가, 스토리에서나 영화 그 자체로 되게 거북살스러울 수 있을 텐데, 그런 지점에서 이런 것들이 어떤 하나의 작품이 문학이 됐든 영화가 됐든, 자, 이런 갈등, 좌절을 통해서 저렇게 되는데 당신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의 여지, 사유의 여지를 남겨주는 게 어쨌거나 현재까지 이야기상으로는 어, 감독도 원한 하나의 뭐 제안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걸 접고 자, 그러니까 이준익 감독이 여기서도 결국 뭐랄까요, 그렇게 갈등의 끝으로 치달을 수도 있는데 결국 창대를 흑산도로 귀향시키면서 우이도에 들리게 하고, 거기서 마침 이게 영화적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정약전이 준 것과 창대의 존재, 뭐 이런 거를 팩트만 가지고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죠. 이건 드라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타이밍 잘 맞춰서 돌아가시자마자 우이도에 들려서 상 치는 데 가서 자사노부 서문도 읽고 이제 편지도 보고, 그러면서 스승의 진심도 알고, 그리고 편한 마음으로 자기 고향 흑산도로 돌아가는 이야기. 결국은 스승의 죽음으로 인해서 창대는 나름 생각을 하게 되고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가져왔던 갈등도 스승의 죽음으로 인해서 봉합되는 거죠. 자, 사실 요 마지막 봉합을 하기까지 이제 두 사람의 갈등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렇게 이야기를 구축해낼수록 영화는 조금 더 재밌어질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처음에 정약전이 흑산도에 도착하던 날, 이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육지 소식을 듣고 서학쟁이들의 존재는 알고 있는 거고, 멀리 배를 타고 정말 아주 멀리 배가 보이는데 그런 정약전을 보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부분의 반복이기도 한데, 처음 벌어지는 갈등은 그냥 정약전 자체를 보는 창대의 시선이죠. 그리고 자기는 성리학이 원칙이니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창대를 보고 과거에 제사를 하지 말라는 북경 교회 얘기를 듣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자신을 생각하죠. 그러면서 뭐 주자가 참으로 힘이 세구나. 이게 처음 벌어지는 이제 본격적인 갈등. 그다음 두 번째 갈등이, 사실 창대 입장에선 스승이 못마땅한 거죠. 왜 강진 선생, 다산 정약용은 점잖은 책을 쓰는데 왜 자기가 이해 못하는 자연과학의 세계인 자산어보를 집필하는가.
그래서 결국 선택을 자기 스승이 아닌 강진 선생, 정약용의 목민심서의 길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떠나는 두 번째 갈등. 그 다음은 창대와 정약전의 갈등이라고 보기는 결국 본인 스스로 깨달아가는 과정에서 갖게 된 자신과의 갈등이죠. 과거에 급제하지만 현실의 높은 벽을 겪을 수밖에 없는 창대. 탐관오리들의 횡포를 그냥 볼 수밖에 없는 무력함. 그 실제로 거기서 그 소를 빼앗긴 남자가 실제 자기 음경을 자른 일이 실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되게 영화적으로 살리느라고 그걸 어떻게 구성해야 되게 더 극적으로 와닿을까 하고 고민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처음에 설마 저 정도까지 했는데 그게 실제 있었던 기록에 남아있던 문헌을 토대로 해서 그 장면 구성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걸 통해서 정약전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한양에 있던 정약전은 외딴섬 흑산도로 오고 흑산에 갇혀 살던 창대는 정말 어떻게든 힘을 써서 벼슬을 하면서 무트로 나가서 둘의 관계는 역전이 되지만 결국 정약전은 흑산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고 어떤 세상사 탐관오리들에게 환멸을 느낀 창대는 결국 흑산으로 돌아오는 그런 그 두 캐릭터 자체의 삶의 아이러니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감독은 낙관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그 흑산으로 돌아오는 창대가 보는 것은 결국 앞으로에 대한 미래에 대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 희망이 있음을. 자, 처음에 이런 그 두 사람의 캐릭터가 아주 이 영화를 끌고 나가는 기본적인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 서학, 천주교 같은 경우는 모티브를 제공할 뿐이지 이제 두 사람의 이야기로 건너가면 중요한 얘기는 아니죠. 근데 이 영화 보면서 되게 그 일종의 요즘 유행하는 먹방처럼 그 해산물, 음식에 대한 되게 흥미로운 장면들이 많고 음식을 통해서 이 영화 전체도 어떤 틀이 잡히고 진행하는데 되게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처음에 자 물론 이 부분은 정약전이 무얼 먹었다라는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걸 일기로 남기거나 그러지도 않았고 실제로 그냥 흑산도에 갔을 때 과연 어떻게 생활했을까 이게 일종의 음식과 그 재료들이 모티브가 돼서 그리고 그 재료들을 처음에는 맛으로만 생각하다가 갇혀 사는 삶 속에서 이게 과연 무엇일까 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이제 자산어보를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 그건 결국 이제 먹거리와 연관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처음에는 맛만 따지다가 맛에 대해서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왜 어떤 이유로 이런 맛이 나오게 될까?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재료들에 대해서 들어가다 보면 또 맛의 세계와는 좀 더 다른 세상이 존재하는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뭐 맛만 집중적으로 추구하다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80년대 자선 어보를 읽게 된 계기도
그리고 내가 먹는 이 생선이 뭐지? 내가 먹는 이 해조류가 뭐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 더 음식에 관한, 재료에 관한, 그리고 세상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넓어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자, 이 영화도 그 처음에는 그 되게 상징적이죠. 그 잠깐만요. 제가 어. 자, 흑산도니까 상징적이죠. 우리나라 뭐 흑산도 하면 홍어가 가장 많이 몰리는 곳이고, 거기서 홍어 경매가 이루어지고, 이 영화에서도 그런 상징성을 아주 그냥 고스란히 받아들이죠. 처음 흑산도에 온 정약전이 먹는 거는 홍어 생물입니다. 그러니까 홍어 생물, 거기서 이제 대부분 뭐 현대인들도 그렇죠. 그렇게 정확히 알지는 못하니까 정약전이 얘기를 듣는 것도 여기선 이렇게 싱싱하지만 나주까지 가다 보면 다 사가서 그냥 정말 냄새가 진동한다는, 그러면서 이 홍어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홍어만 맛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기서 조연들이 얘기를 꺼내주는 게, 여기서부터 창대 얘기를 꺼내줘요. 그러니까 도입부에 홍어와 더불어서 현재 드러나지 않는 캐릭터까지 일단 정약전한테 소개를 해주는 거죠. 자, 이러이러한 창대한 놈이 있다. 그랬더니 뭐 나름 정약전도 거기 갇혀 있으니까 좀 여러 가지 인물에 대한 생각을 하겠죠. 혼자 이렇게 바닷가에 가서 홍미자리라는 걸 보고 있는데 웬 젊은 친구가 나타나는데 말을 거니까 뭐 틱틱거리긴 하고, 아, 저놈 하는 게 자기가 얘기 들은 그 창대란 놈이 맞는 것 같구나. 그래서 홍미자를 보던 상황에서 이제 이건 도대체 먹는 건지 아닌지 이제 하나씩 쌓아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둘은 처음 만났고 이 홍미자리라는 건 먹기도 하는지 궁금한 건 궁금한 것대로 물어가면서 이제 둘 사이의 첫 만남이 시작되지만 상대는 이미 이전부터 거부감을 갖고 있는 상태고, 가버리는 정약전의 뒤에다가 그냥 대고 그냥 침이나 뱉고, 그러면서 두 번째 재료들 먹지도 못하는, 그리고 결국 둘 사이의 관계도 아직 시작되지 않는, 그렇게 홍미자리라는 해물이 등장하죠. 그리고 이제 누구 다른 분 스피커가 하나 켜지셨네요. 그리고 이제 밤바다에 멸치 잡으러 갔다가 우연히 바다에 빠진 정약전을 상대가 구해주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의도는 알 수도 없지만 어쨌거나 그냥 일단 인심이죠. 자기가 구해내기도 했지만 어쨌거나 빨리 나으라고 물질해가지고 문어하고 전복, 그것도 그냥 큼지막한 전복 그냥 툭 내려오니까 가거댁 또 깜짝 놀라는데, 그래 뭐 실질적으로 몸에도 좋겠지만 요즘 전 보면서 야, 저 시절에 저 정도 음식을 먹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부터 들었었습니다, 사실. 그냥 되게 그 문어 전복탕, 옛날에 그런 식으로 먹는 경우들 많지 않았을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뭐 하나 가지고 챙겨 먹기도 바쁜 판이고, 그런데 아무튼 정말 창대 나름의 정성이 듬뿍 담긴, 그걸 가지고 가것댁이 정성 들여서 끓인 문어 전복탕, 그 큼지막한 문어 정도 되면 어쨌거나 뭐
국물을 내고 그래도 맛있을 테고, 그리고 보는 것만으로도 이게 보약 같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입맛도 없고 못 먹겠다고 하다가 먹기 시작하니까 그래도 계속 입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문어 전복탕을 맛있게 먹은 이제 정약전이 병상에서 일어나서 창대 얘기를 듣고 이제 구출해 주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 이게 나중에도 이어지지만 정약전은 창대가 '야 그놈이 날 2번 살려주는구나. 하나는 바다에서 빠져서 살려주고 골골거리는데 음식으로 살려주고, 그러니까 나름 그 은혜를 갚아주겠다고 이제 관청에 가서 끄집어내 주죠. 그러면서 이제 자 둘 사이의 관계가 처음 흥미잘 때만 해도 먹지도 못하는 거고 아무 이게 없다가 구해 주면서 문어와 전복을 가져다 주고, 그다음 자기를 옥에서 빼 주니까 이제 여기서 처음 직접적인 감정이 생기기 시작하죠. 아, 고마운 마음에 이제 자기가 큼지막한 가오리를 들고 오죠. 가오리에다가 이제 그 동네 처자가 청어까지 들고 옵니다. 여기서 본격적으로 알게 되는 게 정약전은 처음 왔을 때는 저희도 그냥 일반 사람들 뭐 목포 동명호 시장 같은 데 가도 가오리하고 홍어 구분하기 어렵거든요. 워낙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근데 그 비슷한 걸 가지고 이 둘은 정확하게 다른 거다. 창대 스스로가 아주 자연과학적인 생물들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죠. 그리고 제 옆집 처자가 갖고 온 청어도 자 서울 양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한동안 그 포항에서도 꽁치들 말려서 과메기로 계속 팔았었거든요. 워낙 청어가 동해에서 안 잡혔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동해는 옛날부터 청어 산지로 유명했던 곳인데, 그래서 당연히 정약전도 이 청어라는 게 동해에서나 잡히지 서해에서 잡히냐 했더니 이제 상대가 뼈 마디수도 다르고 동해청어와 서해청어는 이런 식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죠. 그러면서 어쩌면 그 정약전이 추구했던 세계에 대한 약간의 실마리를 오히려 창대가 열어주죠. 그러니까 물고기를 알아야 물고기를 잡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핵심적인 대사를 읊어내죠. 홍어가 가는 길은 홍어가 다니는 길은 홍어가 알고 가오리가 다니는 길은 가오리가 안다. 그러면서 이제 정약전은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영화하고 지난번에 그 우리 관장님이 극장에서 영화를 보셨어요. 그러고는 뭐가 좀 다르지 않냐고 했는데 영화에선 요 하옥되기 전에 그 갑오징어 손질하다가 요렇게 먹물 뒤집어 쓰는 씬이 요 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 극장에서 상영할 때는. 근데 지금 그 부분이 이제 뒤로 옮겨갔어요. 왜냐하면 제일 큰 이유는 그 갑오징어를 창대란 인물하고 어느 정도 일체화시키려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건 아주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이 위치가 바뀐 것 같거든요, 편집상에서. 그러니까 그러고는 이제 영화적으로 이치에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름 그 바닷가 장터에 정약전이 나갔다가 거기서 갑오징어를 보죠. 그러면서 동생 야경에게 편지를 보내서 끝모를 사람 공부 대신 명징한 사물 공부를 하겠다. 그리고는 이제
갑오징어를 혼자 참 양반 체면에 혼자 바닷가에 앉아서 갑오징어를 이렇게 째보고 뭐 하면서 하다가 얼굴엔 먹물 묻어 있고 하니까 상대 입장에선 기가 막히죠. 응? 그러면서 그 버리지 않고 다 버리는 게 아니라 약으로도 쓴다는 말을 하죠. 그리고 바로 그 갑오징어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은 이제 가르쳐 주고 이런 가르쳐 준다 이런 내가 너한테 베풀어 준다가 아니라 야 우리 거래를 하자. 장사꾼도 아니면서 이런 대담한 제안을 하고 상대가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 정말 이 자산어보는 몇 가지 음식 영화들이 있거든요. 뭐 바베트의 만찬 같은 아카데미 외국 영화상 받은 아이작 디네슨의 소설을 영화한 북유럽 영화도 있고, 그다음 뭐 음식 남녀 같은 영화를 본 사람들은 전부 차이니스 레스토랑으로 몰려가게 만들었던 리안 감독의 음식 남녀 같은 영화도 있고, 그다음 뭐 요즘은 뭐 더 많죠. 뭐 메릴 스트립 나온 줄리 앤 줄리아도 그렇고 아주 다양한 음식 영화에 이어서 그냥 2000년대 들어서면 세분화시켜서 와인 영화까지 와인만 주제로 해서 한 것까지 나오는데 이 자산어보를 보는 즐거움 중에 하나는 이거는 일종의 음식 영화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만약 음식 영화로만 갔다면 좀 코미디 같은 상황이 많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토대로 하나하나씩 이야기들을 구축을 해 나가는 과정들을 겪어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 재료들을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 자, 그러면서 이게 그 정약전과 창대가 바닷가에 갔다가 바위에 올라온 짱뚱어를 보게 되죠. 이게 이건 특이하게도 흑산도에는 짱뚱어가 안 산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준익 감독은 작가 감독의 연출자적인 선택으로 짱뚱어를 썼어요. 그러면서 철모과라는 이름을 붙여주는데 그 시각적으로 그 바위에 짱뚱어 있는 모습 정도가 돼야 다른 생선들 이렇게 딱 그 외형적으로 이렇게 뭐가 툭 보여지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시각적으로 관객들로 하여금 이해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흑산도에 살지 않는 짱뚱어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창대는 거기에 대해서 닭이나 먹는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동생 야경의 제자가 찾아왔을 때 아구탕을 열심히 먹다가 그리고 이제 직접 보여주지는 않지만 짱뚱어탕을 내일은 먹을 거다. 자, 그러면서 짱뚱어 덕분에 보릿고개를 넘기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의 조선시대 우리나라 어쨌거나 유배를 가게 되면 제가 고향이 제주도인데 그 동네 유지들이 요 유배 계획을 아주 정중하게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골에서 갖고 있는 자기네 학문의 범위와는 다른 그야말로 초고수분들이 내려오신 건데 이걸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유배라는 게 특이해서 언제 돌아가서 다시 고관대작이 될지 모르는 나중 후일을 생각해서도 그렇게 투자를 해두는 게 나쁠 게 없는 거예요. 동네 유지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래서 유배객들도 그 동네에 가서 나름 그냥 가만히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여기서도 서당을 차리기도 하지만 지금 짱뚱어탕 얘기는 좀 뻥은 좀 심해 보이는데 저런 식으로 먹지 않은 음식까지도 이제 정약전이 레시피를 개발해서 보릿고개 넘기게 해줬다는 나름의 깊은 의미가 숨어 있죠. 8시 20분인데 잠깐 쉬고 계속 음식 얘기로 갈까요?
음식 얘기 너무 하니까 이게 너무 음식 얘기로 가니까 좀 배가 고파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시죠. 잠깐 쉬었다가 그러면은 뭐 한 5분씩 25분에 시작하실까요? 그러면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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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알겠습니다. 25분에 시작하시죠. 예. 네. 아, 근데 그 먹는 거 그 메뉴만 해가지고 영화가 쫙 깨지네요. 예, 나름 이게 그 음식 얘기가 사실 되게 과장된 측면이 있어요. 예를 네. 들면 여기서도 뭐 아구탕 먹지만 그 실질적으로 아구를 그 시절에 먹었을까? 지금 먹으니까 이제 한동안 왜 인천 같은 데선 그 아구를 물텀벙이라고 불렀던 이유가 지금도 뭐 물텀벙 가지고 요리집들이 꽤 있는데 그냥 잡으면 버린다고 해서 물텀벙이라고 그냥 던져버리니까 텀벙 소리 나니까 물텀벙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절 그러니까 이건 되게 현대적인 해석과 현대인의 시각으로 요걸 자 요렇게 얘기를 하면 자 이런 게 실학자인 실사구시의 정약전의 어떤 캐릭터가 더 잡히는 거죠. 그래서 아구도 먹고 짱뚱어도 먹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근데 그리고 이제 그 결국 이렇게 한 다음 창대가 아버지를 만나러 가지만 이제 무시만 당하고 돌아오고 바다에서 주워온 지구이를 가지고 이제 정약전한테 가르침도 좀 받고 그러고는 뭐 그전에 복선을 깔아놨지만 정말 그 200근짜리 돛돔 하나 잡아와 봐라 뭐 그런 얘기 들은 거 작심해가지고 이제 바다로 낚싯줄 정말 밧줄을 동여 매고 이제 바다로 나가서 얘기했던 대로 상어를 한 마리 잡고 그 상어를 꿰서 이제 거대한 돛돔을 잡죠. 그 실질적으로 그게 혼자 힘으로 가능할까 싶은 궁금증이 드는 대목인데 왜냐하면 제가 제일 큰 회를 먹어본 게 40kg짜리 다금바리의 일부를 먹어봤어요. 그 세네갈에서 잡아온 그 다금바리가 한 5, 6년 전에 제가 한 200kg 가까이 되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돛돔이 지금 200근짜리면 근이면 보통 그 고기나 생선은 600g이 한 근이잖아요. 나물은 400g이 한 근이고. 근데 그 40kg짜리도 생선 혼자 못 들거든요. 이게 생선 잡을 데도 없고 우리가 그냥 고기나 쌀 감아지는 거랑 생선 드는 게 완전 다르다고 그래요. 그 실제 그 정도 무게를 들어봤던 양반 얘기를 직접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뭐 숫자상으로는 좀 뭐 좀 과장법이 좀 있죠. 진짜로 뭐 120kg짜리 돛돔 한 마리를 창대가 낑낑거리면서 들고 오니까 그러니까 뭐 그 정도를 갖고 왔으니까 뭐 200근짜리를 보면서 놀라는 가거댁이나 놀라는 정약전이나 그러면서 이제 물고기의 머리에 돌이 있다. 자, 창대는 그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귀에 있는 거다. 물고기가 들을 소리가 많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몇 가지 이야기들이 다 소리에 관한 얘기로 가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창대가 벼슬길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백성의 소리를 듣는다라는 은유로도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자 지금 너무 이 시절의 그 관리들은
정말 뇌물을 받고 세금을 가혹하게 걷는 데만 뭐 했지 백성들의 소리를 듣거나 이런 데는 전혀 의식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 도톰까지 다 잡아주고 이런 다음에 강진 선생 정약용 만나고 온 이후엔 창대 내면의 갈등이 아주 깊어져 가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 육지로 나가서 벼슬을 하면서 이제 아전들이 하는 행태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이라이트가 되는 게 그 소를 빼앗아 오고 백성 하나가 자기 음경을 잘라버리고 부인 울부짖고 그걸 보다 못한 창대가 아전의 목을 조르면서 이제 거칠게 그 기존의 세력에 대한 반항의 모습을 보여주죠. 자, 이때 뭔가 하면 정약전이 기록하고 있는 게 갑오징어에 대한 기록을 해나갑니다. 과거에 들었던 얘기에 덧붙여서 이 갑오징어가 먹물을 가득 채우고 있던 게 없어지지만 그 바닷물에 다시 집어넣으면 먹의 흔적이 살아난다고 한다. 창대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흔한 말로 창대가 그 갑오징어에 대한 은유에 따르자면 바닷물에 빠졌고 자기가 갖고 있던 먹의 흔적을 다시 살려내는 거죠. 그리고 갑오징어의 뼈가 곧잘 상처를 나물게 하고 새살이 나게 한다. 당나귀 등창을 다스리는데도 당나귀 뼈만 한 것이 없다. 이게 다 그 창대의 처지에서 어떻게 하면 그 갑오징어 같은 존재가 되어서 저런 걸 치유하고 이렇게 해나갈 수 있을까 하는 하나의 비유로서 갑오징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들었던 소리 여러 가지 그러면서 고등 껍질을 들고 고등 껍질 위에 누워 있다가 거기서 소리를 듣는 이제 창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 여기서 이제 소리가 아까 연결이 되죠. 그러면서 고동이 스스로 소리가 나는 걸 창대는 운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을에 조금이라도 슬프거나 억울한 일이 생기면 고둥이 소리를 내면서 운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요 재료들을 가지고 이렇게 주인공들의 감정의 흐름과 실제 현실들을 비유하고 은유하면서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게 뭐 먹지는 않지만 성계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자산어보를 적는 정약용의 어떤 학문적 탐구도 글로는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 성계 털 얘기하지만 털 외형은 막 거칠지만 이 껍데기는 이 부드러워서 쉽게 부서지는 성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자 표현을 하죠. 그 전까지는 그런 말들이 거의 등장하지 않다가 후반부에 가면 본격적으로 글을 쓸 때마다 이제 정약전은 창대가 말하기를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성계 안에서 성계 입에서 새끼 새 한 마리가 나온 걸 본 적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만져보니까 실제로 살아 움직이더라.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갇혀있는 창대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이제 야단 아버지는 자기 재산 날려먹었다고 화만 내고 가버리고 그 얘기까지 다 들은 창대 이후에 성계 속에서 작은 파랑새 한 마리가 이제 일어서서 날아가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새로 변한다고 말하는 뭐 밤송이 새가 이것이다. 그리고 여기서도 라고 창대가 말하였다. 라는 내레이션이 이어지는데 여기서 파란 작은 새 한 마리를 날려보내면서 이제 창대는
이제 더 이상 나주에 있을 수가 없는 존재임을, 다시 무언가 자유를 찾아서든 뭐든 기존의 체계에서 날아갈 수밖에 없음을 일깨워 줍니다. 이게 전체적인 아까 그 홍어 생물부터 지금 뭐 거대한 돛돔을 거쳐서 성계에 오기까지 서로의 캐릭터들과 관계와 이런 것들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은 상징성을 두면서 해물들을 가지고 자연과학적인 자산어법을 쓰는 게 아니라, 자, 그거는 이 영화 속에서도 나오는 정약전이 쓴 결과물로서의 책이고, 그걸 단순하게, 자, 실제 역사에서는 정약전은 그걸 공부를 하는 용도로만 했을지 모르지만 영화에서는 거기 책 속에 등장하는 해산물들을 가지고 캐릭터들을 강화하고 드라마를 강화하고 계속 연결을 시켜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그 사용된 소재들이 전체 드라마 속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하면서 나름 그 음식을 소재로 한 일종의 먹방 영화로서도 이 자산어보가 상당히 그런 걸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아주 구체적인 부분이 있는가 하면, 제가 여기서 그 물론 후반부에 가면 드라마 중심으로 창대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후반부에 가면 좀 약해지는데, 그 영화 중반까지는 참 동주와 일종의 공통점이 있는데, 동주도 마찬가지로 시에 관한 이야기는 대부분 초반 애들 다 몰려 있거든요. 왜냐하면 뒤에 가면 그 주인공들이 현실 세계를 겪다 보니까 시가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주도 그렇고 요 자산어보도 그렇고 어떤 시적인 세계들은 다 초반에 좀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 시가 등장하는 건 나름 이별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이죠. 그 이제 여기선 나주의 율정점이라는 주막 뭐 여인숙, 여기서 이제 두 형제가 헤어지는데, 정약용이 이제 형의 모습을 보면서 초가 주막에 새벽등을 보니 이제 형과 이별할 길이 아주 참담하구나라는 시를 읊죠. 그러면서 자기는 오열밖에 쏟을 게 없다고. 그러면서 아주 흑산도 머나먼 곳으로 떠나는, 본인은 이제 그래도 강진에 있으니까, 그리고 강진에서 뭐 유홍준 선생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그런 얘기들이 가장 먼저 대중적으로 언급되긴 했지만, 강진에 가면 아직도 다산 유적지들이 여러 군데 다산의 자취들을 쫓을 수 있는 곳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은 머나먼 흑산도로 떠나니 그거를 아쉬워하는, 어려워하는 그런 시로 형제 간의 어떤 이별 장면을 만들어주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형제가 계속 교감하고 어쨌거나 뭐 서신을 통해서 뭘 했든 간에 이제, 자, 영화에서 편지들을 뭐 물론 자산어보에는 편지를 읽는 장면들도 여러 번 나오지만 읽고 그걸 다른 장면으로 보여준단 말입니다. 여기서도 그 둘 간의 그리워하는 모습들과 시들이 약간 중첩이 되죠. 둘 다 이제, 특히나 이제 정약전은 술 마시다가 술도 다 떨어지고 보름달은 휘영청 찬란하게 떠 있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바다로 나갑니다. 바다로 나가서 정약전은 갯바위 위에서 먼 하늘을 보고, 마찬가지로 거기서 강진으로 추정되는 어느 정자에서 정약용도 이제 먼 풍경을 바라보죠.
하늘엔 같은 보름달이 떠 있고. 자, 여기서 보름달이라는 건 두 형제가 같이 보고 있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어쨌거나 같은 시간대에 누군가를 기려하면서 먼 하늘, 밤하늘과 보름달을 보고 있다는 이미지를 중첩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약용과 정약전에 서로 시가 교차를 하죠. 그러면서 그 어떤 뭐 두고 온 아내와 자식 얘기들을 하고 이제 바다로 들어간다는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쨌거나 정약전은 뭐 두 그릇 밥만 있어도 황제가 아무리 큰 부자라고 해도 그도 내내 뭐 자기처럼 이렇게 살 뿐이라고 이러면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정약용이 흑산은 너무 먼 섬이고 가문이 주저앉는데도 몇 년 걸리지도 않았다. 이 얘기를 함과 동시에 이제 그 갯바위에 서 있던 정약전은 바다에 빠지죠. 어떤 면에서는 좀 뛰어드는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빠집니다. 그걸 이제 창대가 구해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문어 전복탕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두 형제 사이에 여기에 플러스 정약전의 대리인일 수 있죠. 그 다음 시라는 것은 이제 정약전은 강진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를 대리해서 이제 창대가 정약용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마침 또 정약용은 백년사에 가서 환담을 나누고 있고, 그리고 처음에는 좀 이제 밉살스럽게 보이던 정약용의 제자도 있고, 그리고 창대가 오니까 형님한테 들은 건 칭찬뿐이고 시를 한번 지어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시절에 시를 짓는다는 건 그냥 단순한 유희만은 아니죠. 그들의 어떤 학문적 경쟁이고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 그리고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들이 다 들어있는데 여기서 이제 너무나 자신만만한 정약용의 제자가 있다면 그거를 창대는 현실적인 풍자를 해가면서 자기가 그래도 갖고 있는 고민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시가 제가 여기 적어뒀는데 세상만사 다 그렇고 그런 거 혼자 웃느니 아는 사람 아무도 없네. 뭐 이 마지막 창대의 시에 사람들도 놀라고 정약용도 아주 흐뭇하게 웃는데, 이렇게 그 일종의 요즘은 뭐 노래를 불러도 배틀이다 뭐 이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창대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영화로서는 어떤 터닝 포인트 중 하나겠죠. 자, 이렇게 시로까지 자기가 공부한 결과 시로 이렇게 인정을 받았는데,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데 과연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창대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었을지.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아버지가 다시 나타나고 어쨌거나 나주에서도 강진 가서 이제 창대가 시창작으로 아주 맹활약을 하고 그 소문을 나주까지 퍼져나갔으니 그걸 들은 아버지가 오는 덕에 이제 떠나게 되는데, 자, 그 이게 결국 마지막에 라스트에 이제 창대의 캐릭터하고도 연결이 되는 게 본인이 시를 쓸 때까지는 이런 시적 세계, 그런 시적 이상 이런 것들을 가질 수가 있었죠. 그런데 아주 뭐랄까요, 막막한 현실, 처참한 현실, 가혹한 현실 앞에서 시의 세계는 더 통할 수가 없죠. 동주하고도 공통점이 여기서 이렇게 그 시의 세계에는 초반에 어쨌거나 인물들 감정들을 연결시켜주고 캐릭터들을 강화하는 역할은 동주나 자선어보나 같은 역할을 비슷하게 해주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제가 뭐 전에도 시가 좀 많은 너무 많은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말씀드렸지만 그게 만약 단점이라고 해도 그 자선어보의 가장 큰 장점은 저희가 그 영화를 보다 보면 영화적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시네마틱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결국 이 시네마틱하다는 거는 시각적인 얘기예요. 요 자산어보가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시각적 이미지 이게 기존에 무척 많은 한국 영화들 중에서도 이런 부분을 어떤 한국적인 미학을 가지고 더 잘 보여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예를 들면 그 저희 아까 얘기했던 그 음식들 있잖아요. 온갖 해산물들. 이거 그 아주 많은 부분이 CG로 만들어졌을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뭐 돛돔은 그 모형을 만든 거고 돛돔이나 문어도 그럴 겁니다. 그 정도. 그리고 짱뚱어가 밥 위에 올라왔다. 마찬가지로 CG일 가능성이 크고. 자, 요런 건 비주얼. 그리고 다른 뭐 별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거 그냥 찍기는 쉽지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 물론 그 이제 별밤이 너무나 유명한 시리즈인 스타 워즈가 항상 거의 모든 작품이 요 별밤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별밤이 아니라 그건 너무나 많은 행성들이 있는 우주, 어두운 어두컴컴한 우주를 배경으로 영화가 시작하는데 그건 그야말로 만들어진 별들이 뜬 우주라면 이건 그래도 무지 자연 친화적인.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과 카메라가 볼 수 있는 거는 빛과 어두움 때문에 어두울수록 카메라는 볼 수 있는 게 제약이 많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그 CG들을 쓸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제가 남해 쪽에 가서 예전엔 참 많이 밤하늘을 보면서 뭐 술도 마시기도 했지만 밤하늘의 별을 본 날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그 밤이나 낮이나 하늘에 뜬 태양이며 구름 그리고 밤에도 뭐 달, 별, 구름들을 아주 자주 보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 제 개인적으로는 산에서 보는 깊은 산 중에서 보는 밤하늘보다 특히 남해 바다에서 봤던 그런 별밤의 풍경들은 잊을 수 없는 날들이 꽤 여러 번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기서는 그런 부분들, 이 시각적 이미지로 뭐랄까 그들은 과연 그 앞에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요 그런 비주얼들을 보면서 안개라든가 구름이라든가 별이라든가 달이라든가 바다도 있지만 파도가 치는 것도 그 감정들을 되게 이렇게 더 살리는데 효과적으로 쓰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이 바위에 와서 세게 부딪히는 파도가 있는가 하면 마지막에 그 라스트 쇼, 마지막 쇼트에서 그 창대의 시선으로 보는 흑산도를 볼 때 파도 같은 경우는 되게 부드러운 파도예요. 거대하지만 부드러운 파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비주얼적으로 우리 자연을 참 아름답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런 그 예를 들면 자연이라든가 비주얼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두 형제가 결국 한 명은 강진으로 한 명은 흑산으로 헤어지는 장면에서 그 둘이 헤어지기 전에 바로 그 숲에 보면 안개가 되게 자욱하게 껴 있어요. 그리고 둘이 손을 맞잡고 이제
멀어져가는 정약전의 뒷모습을 보죠. 정약용의 시선으로. 안개 낀 숲속으로 정약전의 뒷모습이 멀어져 가요. 그리고 장면이 전환하면 정약전은 배에 타고 있죠. 그리고 이제 흑산도가 물안개에 뒤덮여 있어요. 그러면 이런 안개라는 비주얼적 이미지를 숲에서부터 숲과 바다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이별한 공간에서 자기가 멀리 유배되어 가는 귀착지로 가는 데까지 요 두 개를 이어주는 건 안개라는 하나의 똑같은 이미지들이 공간 자체를 전체적으로 이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시각적으로 그런 비주얼적 이미지들이 유사하게 펼쳐짐으로써 자연스럽게 숲에서 섬까지 그 먼 공간을 자연스럽게 관객들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이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그 보름달을 보러 이제 정약전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제 혼자 술 마시다가 보름달 딱 보고 '아이고 달 구경이나 가야겠다.' 해 가지고 나갔는데 이미 많이 취했죠. 그러고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자에서 멀리 바라보는 정약용과 시를 통해서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하지만 그런데 정약전은 정약용과 달리 이게 막막한 모양이에요. 딱 그 시점에는. 그래서 혼자 횡설수설하다가 집에 가자 하더니 그냥 툭 빠져버리죠. 그냥 뭐 이게 호수에 빠진 달 건지러 들어간 이태백도 아니고 아무튼 거의 유사 상황으로 이제 정약전이 빠지는데 이 창대도 혼자 바닷가로 갑니다. 밤바다로. 그리고는 거기서 정말 전체 밤하늘, 별밤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엄청난 자연을 앞에 두게 되죠. 그러면서 창대는 아마 어떤 자기 미래에 대한 의지를 키웠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언가 그 하늘이 자연이 뭔가를 던져줬을 거예요. 그게 어떤 비전을. 그러면서 여기서도 흑백이었던 하늘이 약간 푸른색으로 바뀌면서 이 쇼트가 거기선 아주 길게 보여주진 않고 잠깐 보여주는데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되게 떠오른 그 둘을 보면서 떠올랐던 게 이렇게 보면 보일까 모르겠는데 요 그림이에요. 보이시죠? 네네. 이게 그 카스파 다비트 프리드리히라는 독일 화가의 그 안개 바다 위의 방랑자라는 안개 바다의 방랑자라는 그림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이게 원래 레코드 표지하고 옛날 LP 표지하고 똑같은 건데 제가 지금 이거 들고 있는 건 CD인데 이게 지금 슈베르트 760번 방랑자 환상곡에 이게 쓰였어요. 제 이게 되게 이게 카스파 다비트 프리드리히는 독일 낭만주의 시대 화가의 가장 거물 중 하나죠. 요 다비트 프리드리히가 산 시대가 1700년대 말 1774년부터 1840년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정약전이 1758년생이니까 16년 뒤에 태어나서 죽은 해가 1816년이니까 24년 뒤에 거의 동시대를 살았어요. 그리고 여기 그냥 괜히 이게 요 슈베르트 음악에 이걸 쓴 게 아닙니다. 이거 아주 의도적인 그로 사용한 그림이에요. 슈베르트가 1797년도에 태어나서 1828년도에 죽었어요. 다 동시대 사람들이에요.
슈베르트를 우리가 이제 베토벤을 정점으로 한 고전주의 마지막에서 낭만주의 시대로 넘어가는 작곡가라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자사노보는 되게 이런 낭만주의적인 경향이 저는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뭐냐? 이 그림 자체는 자연의 아주 위대한 거대한 자연이 존재하죠. 이 남자 앞에. 이 뒷모습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이걸 앞에 두고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건 그냥 구경하는 거라고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여기에 대해서 자연을 보면서 자기 의지를 갖추는 거예요. 여기서 그 둘의 상황은 다르지만 아까 얘기 드렸던 약전과 창대의 상황은 다르지만 적어도 창대하고 이 그림은 저는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과거의 고전주의라는 것이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거든요. 뭐 그리스 로마 시대의 조각상 같은 것들. 그리고 이 시대는 뭔가 하면 절대 왕정이 존재하던 시기예요. 1800년대로 접어들 17세기, 18세기 중엽이 지나면서 절대 왕권이라는 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시절에 신흥 부르주아들이 득세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정약전이 살았던 바로 그 시대에 서양사에서 가장 거대한 사건은 프랑스 대혁명이에요. 이 시기를 지금 같이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뭐 문학에서 낭만주의다 그러면 1900년대, 1920년대 얘기가 되지만 정약전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창대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는 이 자사노보라는 책은 자연과학적인 책이지만 인간의 진실들을 찾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에요. 그게 장자크 루소가 그런 말을 했죠.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이 낭만주의 시대라는 건 세계를 이성이 아니라 감성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이건 자연과학적인 자산어보를 썼다고 해서 이게 이성적인 행동이다라고 그렇게 단편적으로 봐버리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거는 이 자산어보란 다큐멘터리를 찍는다면 모를까? 이건 드라마 영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어보를 보는 게 단순한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자산어보 강의를 들으면서 들으셨던 자연과학 책과는 또 별개의 드라마와 관련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 정학전은 어떻게든 유배 안 갈 방법부터 찾아줬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성적이고 직물적이라면 자기가 선택한 벼슬길을 창대 스스로 거부하고 다시 되돌아올 길이 없겠죠. 이 낭만주의의 시대라는 건 주관적이고 신비적이고 몽상적이고 혁명적이고 무언가를 동경하는 것들이에요. 되게 인간의 개인적인 감정들이 개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가 뭔가 하면 개인들이 유럽에서도 여행을 다니기 시작할 때예요. 그러니까 과거엔 여행을 다닌다는 게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집단이나 국가가 여행을 떠났죠. 새로운 곳을 찾아서 신대륙을 찾아서 이러다가 18세기를 거치면서 이제 개인 여행자들이 등장하죠. 그러면서 새로운 것들, 이국적인 것들, 특이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낭만주의의 공통점인데 어쩌면 우리가 배워왔던 고정관념 때문에 정약전이라는 인물을 영화적으로도 기존의 실학적인 시스템이나 그런 사고로만 생각하는 거하고 여기서 정약전은 정말로 새로운 것, 특이한 것, 서울에 있으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들 찾은 거죠. 낭만주의자들의 이상하고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렇게 그들이 바라본 바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요 조성진 다 아시죠? 쇼팽 콩쿠르 우승한. 조성진도 요 똑같은 곡, 그 방랑자 환성곡을 녹음을 했어요. 그걸 CD로 냈는데 그것도 음반이 나왔는데, 그때 조성진도 자기가 요 슈베르트 방랑자 판타지를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환상과 상상, 아티스트의 자유를 보여준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 방랑자 환상곡에 대해서, 슈베르트에 대해서. 그러니까 베토벤 같은 경우 되게 그 완성형이고 이상적인 음악을 추구했다면 슈베르트의 세계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베토벤은 뭐 그 당시 뭐 여유롭 금전적으로 여유로움만 없었다 혹은 그럴 뿐이지, 청각이 멀어가는 아주 개인적인 불행 속에서도 상당히 이상적인 작품들, 완성적인 그런 작품들을 남긴 케이스라면, 거기서 정점에 올랐다면 슈베르트의 세계는 그와는 별개로 되게 개인적인 세계고 생각이 많아지는 사변적인 세계이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정확하게 '아 저 감정은 이런 거야.' 잡을 수 없는 아주 모호함이 존재하는 그런 세계들. 되게 그런 부분들에서 개인들이 겪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개인들은 갈등을 겪는 거죠.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정약전도 갈등을 겪고, 그 사회 시스템 안에서 너무나 확고한 왕권 중심의 사회에서 주인공들은 주인공들이니까 그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과연 이 세상이 맞는 것인가?' 그런 사고관을 갖게 되는 게 이 정약전이나 창대나 결국 다를 바 없게 느낀 일종의 깨달음은 그런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 제일 이 영화가 시작되는 쇼트가 뭔가 하면 그 바다에, 넓은 바다에 배 한 척이 떠 있어요. 그게 툭 들어가 보면 정약전이, 배 안에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정약전 중심으로 보여주죠. 정약전이 앉아 있죠. 그가 가기에 흑산도는 너무나 막막한 곳이에요. 그래서 정조대왕을 만났던 회상으로 바로 넘어가는데, 자 그러니까 마지막 쇼트는 아니죠. 마지막 두 번째 쇼트는 마찬가지로 거의 그 정약전과 같은 위치로 봐도 무방할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위치에서 배에 타고 있는 창대예요. 그 옆에 부인이 와서 앉죠. 앉아서 저 "나는 육지보다 흑산이 더 좋소."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창대가 하는 게 "흑산이 아니라 자산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카메라는, 창대를 비춰주던 카메라는 흑산을 비춥니다. 움직이고 있죠. 파도가 밀려오고 이제 저 멀리 보이는 흑산이 파란색을 띠면서 이제 영화가 끝난단 말입니다. 그 결국 이제 그 정약전이 처음 절망감만 가지고 흑산으로 갔다면, 그보다 더한 절망감으로 돌아가야 될 창대는 같은 위치에서 스승의 생각을, 스승의 절망감에서 나름 자신만의 희망으로 극복한 거죠. 이렇게 첫 쇼트와 마지막 쇼트에 등장하는 인물도 다르지만 그들의 감정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첫 그게 일종의 가르침을 받은 결과라고 해도요. 그러니까 그 영화가 이제 이 영화 자산어보 자체를 그 흑백으로 찍은 이유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이제 다시 비주얼적인 시네마틱하다라는 거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영화는 크게 두 번의 변곡점을 겪습니다. 하나는 무성 영화에서 유성 영화로 바뀔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흑백에서 칼라로 바뀔 때죠. 이때 기존의 그 무성 영화계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은 유성 영화에 대한 반발이 무지 심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소리가 들어간다는 뭐냐? 그전까지는 무성 영화라는 거는 화면으로 그림으로 설명을 해야만 돼요. 그림으로, 연기로, 행동으로. 근데 말이 들어간다는 건 그 모든 것들을 축약해서 설명을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흑백에서 칼라로 바뀔 때도 흑백 자체가 갖고 있는 예술적인 깊이가 칼라가 갖고 있는 색깔이 같다고 해서 현실 세계를 고스란히 재현하려는 노력이 현실 세계를 재현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더 비슷해질 수는 있지만. 그런데 같은 칼라라고 해서 자연의 칼라를 100% 고스란히 포착해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흑백 화면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예술적인 심도들을 오히려 칼라가 더 평면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현실 세계에 더 가까운 색깔을 보여주지만 보여지는 것 자체가 진실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랬다면 그 우리가 회화로 갔을 때 보여주는 게 진실이라면 지금의 추상 회화라든가 현대 회화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였죠.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깨면서 변화해 온 게 미술사이기도 할 텐데. 그래서 이 흑백과 칼라에서도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흑백으로 보는 것이 어떤 면에선 사물의 본질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면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인 히트를 쳤으니까 비슷하지만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쉰들러 리스트를, 그것도 영화가 더 긴데도 일부러 흑백으로 찍었어요. 왜? 그거는 어떤 의도였을까요? 아마도 그 아우슈비츠를 비롯한 유대인 수용소들의 진실을 포착해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서려니까 그 감정을 더 담아내려니 흑백이 주는 일종의 농담들, 그라데이션들이 그 사소한 차이가 그죠. 관객들로 하여금 조금 더 생각할 부분을 더 열어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영화를 찍는 게 단순하게 흑백이기 때문에 심도가 깊어진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나중에 이제 동주를 보시면, 이준익 감독의 동주입니다. 동주를 보시면 왜 자사노브가 동주의 흑백보다 훨씬 더 깊이가 있어졌느냐. 한 번 동주에서 흑백을 이렇게 써 보니까 이게 분명 감독 본인도 자기 과거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데 있어서 칼라나 흑백 중에 어느 게 더 나은 것인가라는 데 대한 고민을 무지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과 주인 캐릭터들의 생각과 대자연을 담아내고 이거를, 그리고 또 이준익 감독 본인이 어쨌거나 대학교에서 거의 뭐 중퇴하셨다는데 그 동양화를 전공을 했었답니다. 저 정확히 모릅니다. 아무튼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그런데, 어쩌면 자기가 어릴 때 공부했던 그런 느꼈던 부분들을 이게 자선어보라는 텍스트에서는 흑백으로 담아낸 게 훨씬 더 낫지 않은가라는 그런 고민을 했고, 그 결과물로 잘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그럽니다. 이 전체 제작비가 42억이다 보니까 그
제작 예산 문제로도 칼라로 찍는 것보다는 흑백으로 찍는 게 조금이라도 예산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 부분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현실적인 부분의 얘기고 그래서 분명 칼라라면 보여줄 수 없는 흑백이기 때문에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담아내는 노력을 그만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저 흑백에는 흑백이라고 해서 우리가 영어로 뭐 블랙 앤 화이트 필름이라고 쓰는데 까만색과 하얀색만 존재하는 게 흑백이 아니잖아요. 까만색과 하얀색 사이에 있는 무수한 회색빛 계열의 중간에 회색 정도를 놓자면 거기 나타나는 명암, 농담 여기서 할 수 있는 얘기가 그만큼 많은 거죠. 흑백이라고 해서 얘기할 수 없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뭐 예를 들면 두 형제가 헤어져서 그다음 정약전 혼자 흑산도로 들어갈 때 안개 장면만 해도 그래요. 중간에 안개를 연결시켜 놓으면서 그 이미지들을 같이 공유하게 되는데 그게 만약 칼라 화면이었다면 그 안개 이미지들이 그렇게 효과적으로 이렇게 두 개를 연결시킬 수 있을까? 과연 어느 게 더 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밤하늘과 낮하늘이 다르죠. 저는 이 영화 처음 볼 때 제일 좋았던 장면 중 하나가 그 약전하고 창대가 같이 배에 타고 도미 잡는 씬이에요. '야 이거 빨리 좀 해체해 보자.' 막 이러는데 카메라가 그냥 툭 무관심하게 하늘로 칙 올라가 버려요. 갈매기가 날죠. 그리고는 이렇게 하늘을 보여주면 분명 제가 보기에 흑백이지만 그건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맞는 것 같아요. 굳이 파란색과 하얀색을 컬러로 보여주지 않더라도 거기서 서서히 혹은 이렇게 현란하게 움직이는 구름들 보고 있으면 '아 그래 저게 흑백으로도 저런 맛을 줄 수가 있구나.' 그게 어떤 예술적 시야들을 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까 그 스필버그가 쉰들러 리스트에서 여기서도 딱 칼라 장면을 하나를 쓰잖아요. 기억하시 보셨는지 기억을 하시는지 반응들이 없으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먼저 넘겨주긴 그렇습니다만 그 요즘 뭐 일본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뭐 일본 사람 얘기하려면 괜히 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일본 영화의 고전 시대의 3대 명장이라고 그러면 오즈 야스지로, 미조구치 겐지, 구로사와 아키라 이렇게 셋을 꼽는데 이 세 감독은 서구 영화에 끼친 영향이 지대해요. 근데 이 구로사와 아키라 같은 경우는 요 스타워즈에 나오는 R2D2하고 C3PO라는 두 명의 코믹한 로봇 캐릭터가 사실 그 구로사와 아키라 영화의 캐릭터에서 따온 캐릭터들이에요. 그리고 요 스타워즈를 연출한 조지 루카스와 스티븐 스필버그가 구로사와 영화에 되게 서구적인 면이 많다 보니까 되게 존경을 해서 아카데미 특별상 받는 데도 꽤 많이 도움을 줬고 이제 나중엔 제작비도 가게무사 땐가는 열심히 제작비도 모아다 준 적도 있는데 흑백 영화의 시절 그리고 칼라가 혼용되던 게 이제 1950년대에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근데 구로사와 아키라 영화 중에 천국과 지옥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여기서 이게 유괴범을 찾는 얘기예요. 유괴범을 잡으려는 형사들의 고군분투하는 얘기인데 계속 흑백으로 흘러가다가 도시 소각장에서
거기 굴뚝이 멀리 보이는데 전체 영화 중에서 거기 딱 한 번 연기가 올라오는 게 빨간 연기가 올라와요. 이게 결정적으로 그 구로사와 아키라를 존경했던 스티븐 스필버그가 쉰들러 리스트에서 쓴 공식하고 똑같아요. 애들 막 도망 다니죠. 근데 카메라가 빨간색 코트 입은 여자 하나를 계속 졸졸 쫓아가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 칼라 하나 때문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가 시각적 집중도를 만들면서 비극성도 강화를 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뭐 대부 3부작 지금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 지금 뭐 와인만 만들고 있는데 영화도 안 하고, 럼블피쉬라는 영화가 흑백 영화인데 어항 안에 있는 럼블피쉬라는 새들 물고기들만 파란색으로 찍었어요. 결국 마지막에 이 어항이 버려지고 물고기들 강에다가 버려버리는데 팔떡팔떡 살라고 죽어가는 모습, 움직이는 모습까지 그것만 파란색으로 찍은 영화인데 딱 거기선 대놓고 영화 제목인 럼블피쉬라는 물고기 종류들만 걔네만 나오면 파란색으로 등장해요. 자선어부 같은 경우는 자 이거는 받아들이기 나름이에요. 저는 조금 과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칼라로 세 장면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창대가 밤바다로 나갔을 때 별들이 움직이잖아요. 회전하죠. 이때 파란색으로 변하죠. 이때 창대가 이때 창대 뭐 봤을까요?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여기서 자기한테 뭔가 희망을 봤을 거예요. 그다음 이제 성게에서 나오는 자그마한 파란새가 있죠. 이건 조금 도식적이긴 하죠. 우리가 파랑새 하면 메텔링크의 파랑새, 뭐 그건 결국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함축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흑산도로 돌아가는 창대. 그 창대가 보는 흑산도가 파랗게 변하죠. 우리가 뭐 시각적으로 기본적으로 그 파란색은 조금 뭐 긍정적인 면도 있고 희망적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왜 적어도 그 창대가 흑산도로 돌아가는 거는 절망의 느낌은 아니에요. 이 색깔을 세 번에 걸쳐서 전부 파란색을 썼다는 건 이건 되게 긍정적인 느낌을 갖고 있는 파랑이라는 부분이지 암울한 파랑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요 파란색이 세 번이나 쓰이다 보니까 전 이거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오히려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잉하면 상상력이 저해받거든요. 보는 즐거움이 시각적으로 너무 자세히 보여줬을 때도 깨질 수가 있는 거예요. 보는 즐거움. 보는 즐거움과 관객이 받아들이면서 상상하는 부분이 잘 어우러졌을 때 영화가 훨씬 더 재밌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의도를 명확하게 이게 예술 작품이라는 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 패가 다 드러나 버리면 창작자한테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요건 강조를 하다가 파란색을 통해서 감독이 너무 의도를 너무 정확하게 밝혀버린 것 같아요. 이걸 조금 약간 애매모호, 두루뭉실, 뭐 가끔은 예술은 그런 부분이 있어야, 그런 경계선들이 있어야 거기서 해석할 범위들이 훨씬 넓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뭐 강의를 하게 된 이유도 그렇지만 전 자산어부를 제일 잘 본 것 같아요. 이준익 감독 전체 필모그래피 중에서. 그리고 아 이준익 감독의
사유가 더 넓어지고 그다음 영화를 찍는 테크닉 자체도 연출력 자체도 훨씬 안정감을 주는구나. 이게 뭔가 딱 땅에 잘 디디고 선 것 같구나. 그러니까 이 동주에서 아까 예를 들면 흑백 영화가 갖고 있는 흑백 화면이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여기서 더 심도가 깊어졌다면 실제 그 변산이라는 영화 보면서 지난번에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그 프랑스의 에릭 로메르라는 감독이 있어요. 이 양반이 뭐 홍상수하고 참 비슷한데 비슷한 느낌이 부분이 있어요. 일상적인 것들을 다루니까. 일상적인 것들을 다루는데 이 양반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게 주변 환경, 자연들이에요. 그러니까 요 녹색광서라는 영화에서 그 저녁 노을을 잠깐 녹색으로 탁 빛나는 장면에 원하는 게 이루어진다는 얘기들을 하는데 이 변산이라는 영화에서 변산반도 채석강이면 보면 나름 볼거리가 많은 관광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낙조를 바라보는 모습, 주인공 두 주인공의 모습. 이 부분도 자선어부에서는 우리를 둘러싼 자연, 환경들을 직시하는 감독의 시선이 훨씬 더 풍부해지고 이렇게 깊어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가 영화의 드라마는 대부분 주인공들이 겪는 사건으로 벌어지지만 이걸 둘러싸고 있는 어쩌면 때로는 영화와 무관해 보이는 쇼트들도 영화 전체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쇼트 하나하나씩 다 연결돼서 한 편의 영화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감독의 시선을 비친 1800년대의 흑산도, 그가 상상한 흑산도를 통해서 좀 뭐랄까 어딜 가도 그냥 아파트 숲밖에 볼 수 없어진 나라에서 이제 영화를 보면서 이런 청량감을 잠시 느낄 수 있었던 것도 자산어부가 주는 즐거운 부분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작품이 어떤 게 될지 모르지만 그 사도도 영화 만들기 쉬운 영화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바깥에 있는 정조대왕과 뒤주에 갇힌 사도의 갈등을 계속 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풀려니까 요즘 이준익 감독 영화에 약간 회상, 플래시백 씬이 좀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만 영화 전체의 완성도를 보면 그런 플래시백들도 전체를 위해서 '왜 그런 구성을 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고민을 느끼게 해 주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뭐 다음 작품도 좀 기대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정도로 전체적인 얘기는 마무리 짓고